조지 게스콘 LA 카운티 검사장이 청소년 범죄를 성인 재판에서 다루지 못하도록 하면서 청소년들의 살인 범죄의 재범률이 늘었다는 지적입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RV 차량에 대한 주정부 시설 주차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노숙자 RV 차량 주차장은 LA에만 25곳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캘리포니아주가 노숙자 쉘터 건설을 중단한 노록시에 노숙자 관련 예산 지원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남가주의 푸드뱅크가 정부 자금 유용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면서 롱비치 사무소가 폐쇄됐습니다. 샌퍼난도 밸리 지역에 자동차 번호판을 인식하는 카메라가 설치됩니다. 잔니 시의원은 범죄 예방과 용의자 검거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형 마켓 체인인 알버슨과 반스가 허위 광고 등과 관련해 390만 달러의 벌금을 무는데 합의했습니다. 한인들의 경조사 문화가 바뀌고 있습니다. 장례식도 간소하고 저렴하게 치르는 한인들이 늘어났습니다. 연방대법원의 임시중단 명령이 만료된 바이든 대통령의 학자금 대출 탕감 프로그램이 다시 진행됩니다. 리즈 체니 전 하원 의원이 해리스 부통령 위스콘신 유세에 함께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헌법을 수호하겠다는 선서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합주 유세에 참석합니다. 내일 펜실베니아주 버틀러 유세에 함께할 예정입니다. 동부 항만 노조 파업이 3일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노사는 62%의 임금 인상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연말 물류 대란은 피하게 됐습니다. 연방노동부가 9월 비농업 일자리가 전월 대비 25만 4천 개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업률은 4.1%로 전문가 전망치를 밑돌았습니다. 전자상거래업체 아마존이 연말 쇼핑 시즌을 맞아 3,0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채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남동부를 강타한 허리케인 헐린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200명을 넘었습니다. 2005년도 허리케인 카트리나 이후 가장 많은 희생자입니다. 이란의 미사일 공격에 따른 이스라엘의 보복이 임박한 것으로 관측되면서 구체적인 반격 방안에 국제사회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미양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2026년 1조 5,192억 원으로 정하고 매년 분담금을 올리되 5% 상한선을 뒀습니다. 뉴욕 매치가 미러키를 꺾고 내셔널리그 디비전 시리즈 막차에 탑승했습니다. 메이저리그 플레이오프 디비전 시리즈는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다저스와 샌디에고는 내일 오후 5시 38분 다저스 스타디움에서 디비전 시리즈 1차전을 시작합니다. 다저스는 야마모토가, 샌디에고는 시즈가 선발 투수로 예고됐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33.7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 점차 맑아지겠고 LA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은 85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4년 10월 4일 금요일 라디오 솔모닝 뉴스 2부입니다. 조지 게스콘 검사장 취임 후 청소년 범죄를 성인 재판에서 다루지 못하도록 만들면서 살인을 저지른 청소년들에게 솜방망이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청소년 살인범들이 다시 사회로 나와 살인을 저지르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LA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이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례로 17세의 티네이저인 샤니스 아만다 다이어는 갱단에서 활동하면서 끔찍한 살인사건을 저질렀는데도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고 금방 석방되면서 석방된 지 6개월 만에 또 다른 살인사건을 저지른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샤니스 아만다 다이어는 17세 때 사우스 LA에서 악명 높은 갱단원으로 활동하면서 UC 어바인에서 천체 물리학 박사과정을 공부하던 호세 바스케스와 그의 친구인 알프레도 카레라에게 총격을 가해 2명의 남성을 살해했습니다. 게스콘 검사장의 사법개혁으로 당시에는 청소년을 성인으로 기소하는 것을 전면 금지했기 때문에 다이어는 청소년으로 재판을 받았고 살인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수년 동안 소년원에 수감되어 있다 지난해 2월에 석방되었습니다. 석방된 지 6개월 만에 포모나의 한 쇼핑몰로 21세 청년을 유인해 총격 살해한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만일 다이어가 청소년으로 재판을 받지 않고 성인으로 기소되었다면 종신형을 받을 수 있었는데 청소년 재판을 받았기 때문에 관대한 처벌이 이뤄졌고 금방 석방되어 또 다른 살인을 저지른 것입니다. 그녀의 케이스는 조지 게스콘 검사장이 관용을 베푼 피고인이 석방된 후 얼마 되지 않아 살인 등 또 다른 폭력범죄로 기소된 여러 케이스 중 하나입니다.
게스콘이 2020년 카운티 검사장으로 취임했을 당시 게스콘 검사장은 25세까지 사람들이 완전히 성숙하지 않는다는 청소년 뇌 발달에 대한 연구를 인용하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청소년을 성인으로 기소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이에 대한 반발이 커지면서 임기 중반에 이 금지 규정을 철회하고 일부의 경우에는 성인 법정으로서의 이송을 결정하기로 했지만 청소년을 성인으로 기소하려면 사법부의 승인이 필요했고 매우 까다로운 상황입니다. 지난해 LA 카운티에서 청소년을 성인 법정으로 이송하려는 시도의 3분의 2가 실패했습니다. 게스콘에게 반기를 든 검사들은 폭력적인 10대 범죄자에 대해 더 강력한 처벌을 더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오는 11월 선거에서 게스콘에게 도전하는 네이선 호크먼 변호사는 게스콘이 다이어 사건을 잘못 처리했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게스콘이 어떤 상황에서도 청소년을 형사법정으로 이송하는 것을 거부하는 일관적인 정책을 시행했다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이어가 소년원에 몇 년 구금된 후 다시 석방된다면 다시 살인을 저지를 가능성이 매우 높은 선임 검사들의 권고를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법과 실생활에서는 괴리를 감안해서 케이스별로 검사들의 권고를 적용해 처리해야 한다고 호크만 후보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조지 게스콘 현 검사장은 도전자인 네이선 호크먼 후보에게 24%포인트 차로 지지율에서도 밀리고 있습니다. 라디오설 뉴스 이윤입니다. 남가주의 푸드뱅크가 정부 자금 유용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롱비치 사무소가 폐쇄됐습니다. 캘리포니아 사회복지부는 해당 푸드뱅크에 대한 자금 지원을 중단하고 조사에 착수한 것입니다. 위버 현 CEO에 따르면 수사관들은 전임 CEO인 진 쿠퍼와 최소 1명의 전직 이사회 임원에 대해 증거를 수색했다고 밝혔습니다. 푸드뱅크는 수개월 전 자금 유용 혐의가 제기된 이후 내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위버 CEO는 외부 회계감사기관을 고용해 조사했더니 수십 년간 지속된 막대한 규모의 사기가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유용된 금액은 약 500만 달러에서 1000만 달러에까지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쿠퍼 전 CEO는 이메일을 통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현재 푸드뱅크는 운영이 중단된 상태이고 대부분의 직원들은 30일간 일시 해고됐습니다. 이 푸드뱅크는 주로 남부 LA와 롱비치 지역의 약 300개 급식소에 서비스를 제공해왔습니다. 최근 들어 은행 계좌 해킹 사건이 급증하면서 한인들 피해가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피해를 본 한인들은 이메일이나 금융정보가 해킹된 뒤 은행 계좌와 크레딧카드 계좌에서 본인이 모르는 결제와 거래로 현금이 인출되는 등의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피해 보상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피해 보상을 위해서도 준비해야 될 것, 증빙 서류 너무나 많다는 것 함정입니다. 연방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남가주를 포함한 전국적으로 정부,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주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헬스케어 업종 종사자들의 시간당 임금을 점진적으로 25달러까지 인상하는 법이 빠르면 16일부터 시행됩니다. 미첼 바스 캘리포니아주 보건국장은 지난 1일 주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구체적인 시행일자가 특정되지 않을 경우 서한 발송 15일이 경과하는 오는 16일부터 헬스케어 종사자 시간당 임금 인상이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수년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헬스케어 종사자들의 최저임금을 25달러까지 올리자는 이 법안은 지난해 개빈 뉴섬 주지사의 서명을 받은 이후 당초 6월 1일부터 시작될 예정이었지만 첫 6개월 동안 주정부가 부담해야 할 14억 달러의 비용 문제로 본격적인 시행이 연기돼 왔습니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대형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23달러로 인상되고 지역병원 근무자의 시간당 임금은 18달러부터 시작됩니다. UC 버클리 노동센터 측은 헬스케어 종사자 최저임금 인상은 의료보조 인력과 접수창구 직원, 청소부, 조리시설 인력 등의 모두 42만 6천여 명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가 최근 서명한 새 법으로 LA 노숙자 알비촌 주차장이 생깁니다. 라디오 서울 보도국에서 정리합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가 최근 서명한 새 법으로 LA의 노숙자 RV촌 정리가 한결 수월해질 것이라고 캐런 베스 LA 시장이 밝혔습니다.
개빈 유섬 주지사는 LA 프리웨이 주변 25개 부지를 토잉된 RV 차량 보관과 노숙자 급식, 긴급 쉘터 제공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에 최근 서명했습니다. 베스 시장은 새로 마련된 법으로 RV 정리 작업에 박차가 가해지면서 노숙자, RV촌이 신속히 정리되고 RV에서 거처하던 사람들도 주거지를 얻게 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새 법은 산타모니카와 베벌리 힐스, 할리우드 힐스 등 웨스트사이드 지역을 대표하는 릭 샤베즈 즈버 가주 하원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LA 지역 프리웨이 및 혹은 근처의 25개 켈트랜스 부지를 월 $1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벤나이스에서 사우스 LA 지역에 이르기까지 곳곳에 진을 친 노숙자, RV촌을 정리해도 토잉한 RV를 보관할 장소가 없다는 점 때문에 RV촌 정리에 어려움으로 작용해왔습니다. 토잉된 RV는 파괴되거나 경매로 넘겨지기 전에 최대 120일 동안 보관해야 하는데 LA시 주차장에는 RV를 위한 공간이 325개뿐이며 올 초 기준으로 95%가 점유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베스 시장은 토잉된 RV를 보관할 수 있는 부지가 마련됨으로써 LA 시민들이 앞으로 더 많은 RV촌이 정리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거처를 잃은 사람들이 LA 일원 곳곳에 낡은 RV를 주차하는 경우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많은 문제를 초래했습니다. 노숙자 RV촌이 들어서면서 동네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쓰레기와 오물이 늘어나고 노숙자들로 인한 범죄로 동네 안전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도 증폭되었습니다. 개빈 유섬 주지사가 서류 미비자 학생들이 UC와 캘스테이트 등 주립대학의 취업을 허용하는 법안의 거부권을 행사한 가운데 UC 졸업생과 강사가 주지사의 이 같은 조처가 차별이라며 지난 1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소장에서 서류 미비자 학생들이 주립대에서 취업할 수 있도록 고려해달라고 법원 명령을 구하고 있습니다. 소송 원고인 UCLA 졸업생 제프리 우마냐 무뇨스는 서류 미비자 고용을 금지하는 현행 연방법이 공립대학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연방법이 법적 체류 신분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의 고용을 금지하고 있지만 이 연방법이 캘리포니아 대학과 같은 정부 고용주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가주의회는 서류 미비 학생들을 UC 등 주립대에 고용하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최근 통과시켰지만 유섬 주지사는 서류 미비 학생들을 주립대에 고용하는 행위는 연방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고 주 직원들의 형사와 민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위험이 높다며 이 같은 문제는 법원이 다루도록 하는 것이 옳다며 법안에 비토한 바 있습니다. UC 이사회 역시 서류 미비 학생들에게 캠퍼스 내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연방법을 위반할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사회는 워크 퍼밋이 없는 학생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경우 UC가 민사벌금과 형사처벌 그리고 수십억 달러의 연방정부 지원금을 잃을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UC는 대학 연구와 학생 재정 지원, 의료 서비스를 위해 연간 120억 달러 이상의 연방 자금을 받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보도국 뉴스룸입니다. 캘리포니아주의 노럭시가 주택요소법 준수 자격을 박탈당해서 주정부의 주택과 노숙자 관련 지원금을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샌버나디노 시가 노숙자 캠프 정리와 관련해서 미국 시민자유연합과 합의에 도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역시 보도국에서 전해드립니다. 캘리포니아주의 노럭시가 주택요소법 준수 자격을 박탈당해 주정부의 주택 및 노숙자 관련 지원금을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개빈 유섬 주지사에 따르면 이제 노워크시는 특정 저가 주택 프로젝트를 거부할 수도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번 발표는 노워크시가 노숙자를 위한 긴급 대피소, 원룸 주거시설, 임시 주거시설에 대한 일시 중단 조치를 연장한 지 몇 주 만에 나왔습니다. 하루 전 뉴섬 주지사는 이 조례가 철회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성명을 통해 주정부가 노숙자 위기 해결을 위해 전례 없는 자금을 도시와 카운티에 제공한 후 노워크시가 사람들이 거리에서 살고 있는 동안 대피소 건설을 금지하는 것은 너무나 잔인한 처사라고 비판하였습니다. 그는 이 위기는 시급하며 우리는 지역사회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등을 돌리는 것을 그저 지켜볼 수 없으며 더 이상 변명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노럭을 포함한 모든 도시는 각자의 역할을 다하고 주주택법을 따라야 합니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노럭시의회는 8월 6일 긴급 대피소와 임시 및 지원주택을 포함한 다양한 시설에 대한 일시 중단 조례를 채택하였습니다. 9월에는 이 일시 중단 조치를 논의 없이 연장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시의회 의원들이 연장 투표를 하기 전
주택 및 지역개발부는 시 관계자들에게 이 조례와 관련한 위반 통지 및 시정조치 서한을 보냈습니다. 7월에 류섬 주지사는 주 및 지방 공무원들이 노숙자 야영지를 해체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였습니다. 이 행정명령은 6월 말 대법원이 오리건주 그랜츠패스 시의 공무원들에게 야영지를 제거하고 공공장소에서 야영하는 사람들에게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결정에 대응한 것입니다. 일부 도시 지도자들은 이 행정명령을 환영하였지만 LA의 캐런 베스 시장과 같은 사람들은 이 결정을 불행한 일이라고 평하였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지방 당국의 직접적인 행동을 강요할 수는 없지만 주 행정부는 카운티와 도시에 대한 자금 지원을 보류함으로써 압력을 가할 수 있습니다. 노럭시의 일시 중단 조치 연장은 2025년 8월 5일에 만료될 예정입니다. 샌버나디노시가 노숙자 캠프 정리와 관련하여 시민자유연합과 합의에 도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합의로 시 당국은 노숙자 캠프 정리를 재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샌버나디노시는 캠프 정리 중 노숙자들의 재산을 파괴하지 않는 새로운 정책을 채택했습니다. 대부분의 주민들은 정리 작업이 시작된다는 소식에 안도감을 표했지만 동시에 노숙자들에 대한 우려도 표명하며 노숙자들이 머물러야 하는 곳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헬렌 트란 샌버나디노 시장은 지난 9개월 동안 노숙자 캠프 문제에 주목해왔지만 ACLU의 소송으로 인해 정리 작업을 진행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월요일 양측은 향후 진행 방향에 대해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로셸 클레이턴 임시시 관리자는 시에서 장애 조정관을 지정하여 캠프 정리 전후에 장애인들의 합리적인 편의 요청을 감독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합의로 샌버나디노시는 노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공공장소의 청결과 안전을 유지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접근법을 모색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정책이 어떻게 실행되고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어떨지 주목됩니다. 라디오 서울 보도국 뉴스룸입니다. 10월 4일 금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주말을 하루 앞둔 오늘 남가주 지역 하늘 부분적으로 구름이 지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후에는 대체로 맑아지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어제보다 3, 4도가량 더 내려앉습니다. 한낮 활동도 보다 수월하게 느껴지겠습니다. 하지만 벨리를 비롯하는 일부 지역은 오늘도 역시 100도 내외를 기록하면서 폭염주의보, 폭염경보 발효되어 있습니다. 또 토요일인 내일은 남가주 전 지역의 낮 기온이 오늘보다 5, 6도가량 다시 높아집니다. 또 한 차례 불볕더위 견디셔야 하겠습니다. 이번 폭염은 주말인 토요일, 일요일을 포함해 다음 주 월요일까지 3일간 기승을 부리다 화요일부터는 그 기세가 수그러들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이 85도, 밤 최저 기온은 62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83도, 63도, 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은 100도, 64도, 해안 지역은 71도, 63도 예상됩니다. 한국은 오늘 부분적으로 구름이 늘어나겠고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52도, 낮 최고 기온은 76도로 예상됩니다. 이번 주 상당히 더웠습니다. 주말도 덥다고 합니다. 이번 주말에도 남가주 곳곳에서 100도를 넘는 더위가 이어질 전망이라고 국립기상청은 전했습니다. 남가주 이번 10월 늦더위로 최고 기온 기록 곳곳에서 갱신되고 있습니다. 주말에도 밸리와 인랜드 지역 110도 이상으로 치솟을 것으로 낮 최고 기온이 예보되고 있습니다. 국립기상청은 9월과 10월 늦더위 이어지는 것은 드물지 않다라고 말하고 남가주는 물론 북가주도 10월 폭염 현상을 볼 수 있다. 익숙한 일이다. 드물지 않다.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최고 기온 기록을 계속 갈아치우고 있는데 익숙치 않다는요. 예. 책임감 없는 국립기상청의 이야기였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대학과 전공 졸업자들의 연소득을 조사해서 각 대학과 전공 졸업자들이 과연 얼마만큼의 수입을 올리는지 살펴본 연구조사가 어제 발표됐습니다. 같은 대학일지라도 각 전공에 따라 연소득이 천차만별 차이가 났습니다. 정현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날 발표된 보고서에서는 가주의 324개의 대학에 2,695개 학위와 자격증 프로그램에 등록한 졸업생들이 5년 후에 얼마만큼의 소득을 올리는지 데이터를 제공해 대학과 전공에 따라 졸업생들이 투자한 학비를 얼마나 빨리 회수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같은 대학에서도 전공에 따라 졸업자의 연소득은 천차만별로 나타났습니다. 컴퓨터 사이언스와 엔지니어링 전공자가 높은 소득을 벌어들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경우
컴퓨터 사이언스를 전공한 학생은 졸업 5년 후에 연봉 중간가가 24만 7,797달러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스탠포드 대학에서 영어 영문학 학사학위를 받은 졸업생은 5년 후 연봉 중간가가 5만 6,399달러로 나타났습니다. UC 버클리에서 일렉트리컬, 일렉트로닉스 앤 커뮤니케이션 엔지니어링을 전공한 경우 졸업 5년 후 연봉 중간가는 24만 462달러에 달했습니다. UCLA의 경우 가장 높은 수익을 올리는 전공은 컴퓨터 사이언스와 데이터 사이언스로 나타났는데 5년 후 졸업생의 연봉 중간가는 21만 8,770달러로 나타났습니다. 캘스테이트의 경우 클리니컬 메디컬 레바토리 사이언스 전공자가 12만 6천여 달러의 연봉으로 다른 전공자들보다 연봉이 높았습니다. 커뮤니티 컬리지의 경우에는 간호학과 졸업자의 연봉 중간가가 13만 5천여 달러로 연봉이 높은 편이었습니다. 최근 가주의 잦은 산불 발생으로 인해 수요가 늘면서 산타아나 컬리지의 소방보호 프로그램 졸업생은 5년 후 연봉 중간가가 11만 4,446달러로 나타났는데 2년짜리 프로그램을 수요하는 데 소요되는 순비용은 2,994달러에 불과했습니다. 전공이 중요하지만 엘리트 대학 이름값도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탠포드대에서 컴퓨터 사이언스 졸업생의 5년 후 연봉 중간가는 24만 7천여 달러로 나타난 반면 캘스테이트 베이커스필드의 컴퓨터 사이언스 졸업생의 경우에는 연 8만 3천여 달러로 큰 격차를 보였습니다. 또 경영학 전공의 경우에도 UC 버클리 졸업생은 5년 후 14만 5천 달러를 벌어들이는데 캘스테이트 LA의 경우에는 6만 4천여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연구에서 가주 내 학부 프로그램 중에 88%가 대학 졸업 후 5년 내에 교육 비용을 회수할 수 있게 만들어졌습니다. 3분의 1 이상은 졸업 후 1년 내에 투자한 학비를 충당했습니다. 준학사 프로그램은 일반적으로 교육비용 투자 대비 환수 시간이 가장 짧아 대부분 1년 내에 투자 비용을 회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대학보다 전공이 투자한 학비에 대한 투자 비용 회수 면에서는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로폰타 캘리포니아주 검찰총장이 LA 시의원들에게 관할 15개 선거구에 대한 새로운 경계를 설정하도록 강제하는 법적 합의에 서명하도록 압력을 가했습니다. 이는 시의회에 충격파를 일으킬 수 있는 극적인 조치다라고 LA타임즈는 분석합니다. LA타임즈가 입수한 주 검찰총장실 법률 문서 초안에 따르면 LA 시의회는 2026년 예비선거에 맞춰 새로운 선거 지도를 확정해야 합니다. 이 문서에는 시의원들이 해당 선거구 재조정 지도를 승인할 때 자신의 정치적 재산을 고려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라는 문구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논의에 정통한 두 소식통은 LA타임즈에 본타 검찰총장의 법무팀이 지난 몇 주 동안 2021년 시의회가 승인한 선거구 지도가 일부 지역의 라티노 유권자를 충분히 대표하지 못한다는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인들의 장례 문화가 점차 바뀌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최근에는 보다 간소하고도 저렴한 방법으로 장례식을 치르는 한인들이 늘어나는 추세라고 합니다. 이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축복을 받는 결혼식도 가까운 사람들만 불러 소규모로 치르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간소화 경향은 한인들의 최근 장례 문화에서도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장례식 비용을 줄이는 방법 중 하나는 장례식 조문객들의 수를 규정하는 것으로, 이는 많은 조문객들을 수용하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큰 공간이 필요한데 큰 공간 대신 적은 조문객을 맞을 정도의 작은 공간을 이용하는 추세입니다. 과거에는 장례식에서 많은 사람들의 위로를 받아야 한다는 인식이 있었지만 이제는 가까운 소수의 사람들로부터 진심 어린 위로를 받고 싶다는 마음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장례 비용을 덜기 위해 한인들은 화장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데 화장을 할 경우 수천 달러의 비용이 절감됩니다. 수만 달러에 달하는 장지를 선택해 장기간 동안 보유하는 것보다 화장을 선택할 경우 비용이 6천 달러에서부터 시작하다 보니 큰 비용 절감을 누릴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장례 플래너 조마리아 씨에 따르면 장지에 묻게 되면 추후 관리가 쉽지 않다는 단점이 있고 가족들이 이사를 가는 경우가 많아 묘가 방치되는 경우가 있어 추후 관리상의 문제 때문에 한인들이 화장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묘지만 덜렁 사놓으시면 묘지 외에 부수적인 비용이 또 굉장히 커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묘지만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상을 담았거나 장례를 치를 일이 있는데 묘지만 준비가 돼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묘지 측에서 내야 되는 그 비용이 최근에는 장례보험에 가입하는 한인 시니어들이 많다고 합니다. 한인 시니어들은 지난 수년 새 코로나 팬데믹을 경험하면서 죽음에 대비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해졌으며 장례 시작부터 끝까지 책임지는 장례보험을 가입해 추후 사망 후에도 남긴 가족들이 침착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장의사에서는 장례 비용을 홀드를 못하니까 장례보험 회사에서 이 은행 역할을 하는 장례보험 회사에다가 내가 100년 있다 죽을 때 쓸 장례 비용을 거기다가 지금 오늘의 가격으로 가입을 해두면 라디오설 뉴스 이윤입니다. 재외동포청이 자랑스러운 우리 동포 함께 가는 대한민국 이런 슬로건을 내걸고 개최한 2024 세계 한인회장 대회가 사흘간의 일정을 마치고 폐막했습니다. 재외동포 350여 명이 전체 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통일비전 8.15 통일 독트린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는 다짐 등의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2박 3일 동안 운영위원회 그리고 여러 가지 회의를 한 재외동포 이 한인회장들은 지역별 현안 토론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편 투표, 전자투표 등 재외선거 방식 개선 등이 필요하다는 논의도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에 남동부를 강타한 초대형 허리케인 헐린의 영향으로 숨진 사람이 어제 3일 현재 200명을 넘어섰습니다. 따라서 헐린은 20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에 이어서 최근 50년간 미국의 본토를 강타한 허리케인 가운데 두 번째로 많은 희생자를 낸 것으로 기록됐습니다. 헐린이 휩쓸고 지나간 플로리다와 조지아, 사우스캐롤라이나, 노스캐롤라이나, 테네시, 버지니아주 등에서 확인된 사망자 수가 어제 3일까지 20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사망자의 절반 이상은 노스캐롤라이나에서 발생했습니다. 이들 6개 주에서는 수색과 구조 작업이 계속되고 있어서 많은 주민이 여전히 실종 상태인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사망자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50년간 미국의 본토를 강타한 허리케인 가운데 가장 많은 인명피해를 낸 허리케인은 2005년도 카트리나로 모두 1,392명이 숨진 바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학자금 대출 탕감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게 됐습니다. 연방법원 판사가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대출 탕감 프로그램에 대한 임시 중단 명령을 만료시키면서 진행될 수 있게 된 겁니다. 정윤호 기자입니다. 이날 법원의 결정은 대선을 한 달여 앞둔 바이든 행정부에게는 작은 승리입니다. 임시적인 조처지만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비 탕감 프로그램이 회생되면서 대선을 불과 수주일 앞두고 바이든 정부는 탕감 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소송은 지난달 알라바마, 아칸소, 플로리다, 조지아, 미주리, 노스다코다, 오하이오 등 7개의 공화당 주정부가 주도해 바이든 행정부와 연방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것입니다. 조지아 남부지법의 렌다롤 판사는 이날 판결문에서 조지아주가 구체적이고 임박한 피해를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탕감 프로그램에 이의를 제기할 당사자 자격이 없다고 적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주재 관할권 부족으로 조지아주를 소송 당사자에서 제외했습니다. 판사는 이 사건을 재판지가 적절한 지방법원으로 이송해야 한다고 밝히고 관련 케이스를 미주리 동부 연방지법으로 이송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소송을 제기한 공화당 성향주들은 대규모로 학자금 부채를 탕감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규정이 소득세 수입에 해를 끼칠 것이라는 주장을 해왔고 지난달 홀 판사는 학자금 탕감 플랜에 대한 임시 중단 명령을 연장했었습니다. 이날 법원 판결은 바이든 행정부가 이달 들어 학자금 빚 탕감 계획에 대한 최종 규정을 발표하기 전에 나온 것으로 행정부가 추진하는 탕감 프로그램은 2,500만 명 이상의 학자금 대출을 탕감할 수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연방대법원이 1인당 최대 2만 달러의 학자금 빚을 탕감하는 대규모 학자금 대출 빚 탕감 프로그램을 무효화한 후 지난 4월에 수정된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4월 수정 계획을 밝힌 후 공화당 성향 주정부들이 바이든 행정부를 고소했는데 이날 법원 판결로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대출 탕감 계획이 라이프라인을 얻은 것입니다. 만일 행정부가 제안한 규정이 올가을에 확정되면 바이든 임기 동안 학자금 대출 탕감 수혜자의 총수는 3천만 명에 이를 것으로 교육부는 밝히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뉴스 정현호입니다. 대선을 30일 앞둔 가운데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전국에서 5차 범인의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코노미스트가 유고부에 의뢰해 전국의 성인 163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해리스 부통령 48%를 얻어 45%의 지지를 받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3%포인트 격차의 우위를 지켰습니다. 전국조사에서는 해리스 부통령이 꾸준히 5차 범인에 앞서는 추세를 이어가지만 해리스 부통령이 우위를 차지해온 러스트벨트 경합주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앞선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여론조사기관 트래펄가 그룹이 유권자 1086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46.9%로 해리스 부통령 44.7%를 2.2%포인트 차로 따돌렸습니다. 이 트래펄가 그룹이 같은 기간 위스콘신주 투표 의향층 1079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에 의해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해리스 부통령을 1.1%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공화당 대선 후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낙태나 마리화나 등과 같은 이슈에서 좌클릭하고 있습니다. 불법 이민이나 통상 등의 분야에서는 기존보다 더 강경한 입장을 내놓은 것과는 달리 초박빙 판세를 감안해서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이슈에 대해서는 유연하게 대응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올해 대선에서 애초 전국적인 낙태 금지를 공약할 수 있는 것처럼 시사했지만 실제로는 각 주가 알아서 결정하면 된다는 기본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이어 자신이 거주하는 플로리다의 임신 6주 이후 낙태 금지법에 대해서 6주는 너무 짧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틀 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는 전국적인 낙태 금지법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식 표명한 것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마리화나 문제에 대해서도 2016년에는 의료용 사용만 지지했고 그 외 사용에 대해서는 문제가 많다고 비판했습니다. 2020년에도 유사한 입장을 견지했지만 이번에는 21살 이상 성인에 대해서 마리화나의 사적 사용을 허용하는 플로리다 주민투표안에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바마 케어 폐지를 공약했지만 올해 전당대회 정강 정책에는 오바마 케어 관련 내용이 없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의 젊은 유권자 상당수가 사용하고 있는 중국의 동영상 플랫폼 틱톡에 대한 입장도 바꿨습니다. 대통령 재임 중에는 미국 안보에 대해 위협을 이유로 틱톡 금지를 추진했지만 올해 연초에 연방의회가 틱톡 금지법을 처리하려고 하자 이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이와 함께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연방 지방세금 SALT 공제 한도에 대한 입장도 번복했습니다.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은 공화당 내 반트럼프 세력의 상징인 리즈 체니 전 하원 의원과 공화당 탄생지를 찾아 반트럼프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위스콘신의 체니 전 의원과 유세를 함께한 것입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미국 헌법을 수호하겠다는 우리 선서는 신성하고 그 선서는 존중돼야 하고 결코 깨서는 안 된다며 이번 선거에서 미국 국민이 직면한 가장 근본적인 질문은 누가 그 선서를 따를 것인가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나와 트럼프 간에 심대한 차이가 있다며 미국 헌법을 수호하겠다는 선서를 위반했고 분명히 말하건대 그는 기회가 주어지면 또 미국 헌법을 수호하겠다는 선서를 위반할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16 의사당 폭동 사태 선동 등을 비판한 뒤 트럼프는 당선이 되면 언론인, 정적, 자신이 적으로 간주하는 모든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겠다고 분명히 말했다며 나는 트럼프처럼 헌법 종료를 요구한 사람은 다시는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된다고 믿는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함께한 이 체니 전 의원에 대해서는 리즈 체니는 당과 자기 자신보다 국가를 우선시하는 리더이자 애국자라며
만약 위스콘신과 전국의 국민이 법치와 민주주의적 이상, 미국 헌법을 위해 리즈가 한 일을 하고자 한다면 나는 우리가 당의 일원이 아니라 미국으로의 새로운 길을 개척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체니 전 의원은 트럼프가 스프레이로 태닝을 하기 전부터 나는 공화당원이었다며 나는 가장 보수주의적 가치가 미국 헌법에 대한 충성인 것을 알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1.6 의회 폭동 사태를 비판한 뒤 미국에서 누가 우리를 통치할지를 결정하는 건 폭력이 아니며 폭력이 돼서도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은 유권자가 할 사항이다라며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지지 의사를 재차 밝혔습니다. 미국 내 혁신과 자유주의 아이콘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합주 유세에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머스크는 3일 X를 통해 오는 5일 펜실베니아주 버틀러에서 열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유세에 참석한다고 밝힌 것입니다. 머스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X에 올린 유세 일정 관련 게시글에 트럼프를 지원하러 그곳에 갈 것이라고 답글을 남긴 것입니다. 동부 항만의 선적과 하역 작업을 중단시켰던 노조 파업이 마무리됐습니다. 항만 노동자 4만 5천 명이 가입한 노동조합 국제항만노동자협회는 파업을 끝내기로 어제 사측과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3일 동안 중단됐던 동해안과 멕시코만 일대 36개 항만의 화물 선적과 하역 작업이 재개됐습니다. 이번 파업은 지난달 30일에 만료된 단체 협상 갱신 협상 과정에서 노사가 임금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서 발생했습니다. 노조는 시간당 임금을 77% 인상하라고 요구했고 사측은 50% 인상으로 맞섰습니다. 그러자 결국 1977년 이후 47년 만에 동부항만 동시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식품부터 자동차까지 공급망 흐름을 중단하는 항만 파업의 경제적 파급을 우려한 백악관은 사측에 새로운 임금 인상안을 제안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고 결국 사측은 62% 인상안을 내놨습니다. 다만 노조는 이번 합의가 잠정적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일단 파업을 중단하고 62%의 임금 인상안을 받아들이겠지만 임금 인상과 별개로 노조의 핵심 요구사항 항만 자동화에 대한 일자리 보호 문제에 대해서도 노사가 추가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의 9월 신규 일자리 증가폭이 예상 수준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고용과 경기 상황이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악화하지 않고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로 미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를 낮출 것이라는 기대를 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연방노동부는 9월 미국의 비농업 일자리가 전월 대비 25만 4천 명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지난 3월 이후 6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증가입니다. 9월 고용 증가폭은 8월 증가폭 대비 크게 상승한 것은 물론이고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도 크게 웃돌았습니다. 9월의 실업률은 4.1%로 8월 대비 0.1%포인트 하락했고 전문가 예상치였던 4.2%도 밑돌았습니다. 예상을 크게 웃돈 9월 고용지표와 7, 8월 지표의 상향 조정은 미국의 경기 상황이 우려한 것과는 달리 견조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는 인식을 키울 것으로 보입니다. 연준이 오는 11월 통화정책회의에서 0.5%포인트 금리 인하인 빅컷을 다시 단행할 수 있다는 기대를 크게 낮추고 나아가서 금리 인하 속도를 더 늦출 수 있다는 기대를 키울 전망입니다. 포드 자동차의 스포츠 유틸리티 SUV 약 36만 대가 브레이크 관련 결함으로 조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아직 리콜 결정은 나지 않은 것입니다. 조사 대상은 2015년부터 17년식 포드의 엣지 크로스오버 일부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최근 미국의 완성차 기업인 제너럴 모터스 GM과 포괄적인 협력 관계를 맺은 데 이어서 이번에는 미국의 빅테크 구글의 형제 기업과 손을 잡고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도 나섭니다. 현대차가 차세대 자율주행 기술이 적용된 택시는 물론이고 미래차 개발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현대차는 자율주행 기업인 웨이모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라드솔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자, 이제 메이저리그 플레이오프 디비전 시리즈가 시작됐습니다. 다저스의 시간이죠.
LA 다저스와 샌디에고 파드레스 간의 디비전 시리즈 1차전은 내일 오후 5시 38분에 시작이 됩니다. 내일 오후 5시 38분부터 샌디에고 파드레스와 LA 다저스 간의 플레이오프 디비전 시리즈 1차전이 시작됩니다. 기억나십니까? 2022년 디비전 시리즈에서 LA 다저스가 샌디에고에게 시리즈 전적 1승 3패로 무너진 바 있습니다. 그래서 챔피언십 시리즈에 못 올라갔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2년 만인데 과연 설욕할 수 있을까요? 지금 선발 투수진이 붕괴한 LA 다저스로서는 1선발로 요시노부 야마모토 선수를 선발로 예고를 했습니다. 샌디에고 파드레스는 딜란 시즈가 선발로 나설 것이다 라고 예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일요일날 열리는 2차전에는 다저스는 잭 플레어티를 그리고 샌디에고는 다르비쉬 유를 선발로 예고를 한 상태입니다. 메이저리그 플레이오프 디비전 시리즈는 내일부터 이렇게 4경기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날 각각 일요일 월요일 각각 2경기씩 이렇게 펼쳐집니다. 다저스 경기는 팍스 스포츠 1 FS1 채널에서 생중계됩니다. 2024년 10월 4일 금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